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1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 끝나고 잠깐 뭐 사진 찍는 시간 또 사인한 갖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야 진짜로 뭐 부산, 양산, 전국에서 이거 앉을 자리가 없어. 이런 적 없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이겨야 돼. 오늘 줄이 상당히 길었어. 네.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쏘 저럴 때 보면은 정청래 의원님이 맨날 깔때기 들이대고 잘난 척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잘하는 일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하여튼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이번 주만 사실은 그 손의원 의원님 수요일 날 성주 내려가는 관계로 월요일 땡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로 갑니다. 너무 늦어 9시.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을 바꿀까? 요일을 바꿔서 한 1시간 당겨서 한 8시 할까? 7시 할까? 할 텐데. 8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요일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거 생각해 보서. EJ를 좀 바꿔. 우리가 목요일 날 하게. EJ가 훨씬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정치 알바가 이기면 그때 바꾸는 걸로.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재벌, 하나는 선거. 자, 우선 재벌. 역시 제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재벌. 지금부터는 저기 책 광고야. 네. 재벌이란 단어는 영어에 없대요. 네. 없어. 한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특이한 집단이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라는 것을 한참 설명해야 돼. 재벌 이렇게. 재벌. 영영사전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한국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대기업. 네.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일본에서도 쓰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물론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굉장히 반가웠고, 근데 이 재벌 문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 이죠. 그런데 이 재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일군 대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쥐어 짜냈던 공장들, 뭐 군수공장 이런 공장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 못한 거죠. 그냥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유로 돼 있는 이것을 국가가 다 귀속시켰단 말이죠. 적산이라고 그러죠. 적국의 재산인 것이죠. 그렇죠. 적국의 재산. 이거를 국가로 다 귀속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미 군정이 이거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탄생은 이 적산불화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피땀 흘려 노력한 이런 벤처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였네. 이게 쉬운 말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적산을 다 불화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차익을 노려서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환차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인수하고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 만들는 그렇죠. 거죠. 달러를 빌려주기. 그리고 나서 그런데 돈이 부족해. 일본.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후에 갚아라. 국가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이자만 좀 내고 있어라. 네네. 이렇게 싸게. 해서 그냥 따먹은 거야, 그냥 다.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박정희 정권에는 온갖 특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제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임금 후려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전두환 때는 예를 들면 재계 7위였던 국제그룹을 갑자기 해체해버려.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경유착 그리고 값싼 임금 착취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골목상권까지 다 싹쓸이하는. 나 지난번에 그 명성그룹 얘기도 굉장히 감동하며 들었어요. 그 명성그룹 같은 경우도 마음에 억울한 안 피해죠. 들면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나한테 이쁨 보였던 특정 그룹한테 몽땅 몰아주는 거죠. 나눠주고. 그래서 명성 같은 경우도 아무런 레저 산업에 관심도 없었던 한화한테 그냥 앵겨.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하나 콘도부터 하나 골프장이 금싸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명성 땅들 거잖아. 그거. 그렇죠, 땅들. 나 굉장히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벌을 어떻게 지금 해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네네. 소유와 경영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그리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1%밖에 안 되는 그 자기 지분 가지고 전체 99%를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대손손 대물림하고 그리고 이 재벌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내고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네. 진짜 그 가진 자의 어떤 그 가치가 저것밖에 안 되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맨날 떠드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거 상속세 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어난 분드세를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기업 그 대기업의 이런 오너들이 그런 오픈 마인드가 없는 것이 그냥 적산부라 받아가지고 운 좋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벌 3세, 4세로 내려오면 자기들이 정말 금수저인 줄 알아요. 네. 원래부터 씨가 그랬는 줄 알아.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그게 거. 있죠. 네. 그래서 땅콩해양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의 뿌리를 찾아가다 못 보면 다 가르친 친일이지, 거죠. 친일. 그렇죠. 친일이고 친미지. 저는 재벌 3세, 4세가 능력이 정말 있다면은 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능력 검증이 안 된 사람들한테 10,000명, 20,000명 혹은 그 조원들 식구들까지 하면 뭐 50,000명, 100,000 명에 대한 생계가 있는데 덜컥덜컥 맡기잖아요. 그 미국에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이 3세대로 내려오면 살아남을 확률이 30%도 안 되고 네. 4세대로 내려오면 20%도 안 돼요. 거의 다 망한다는 거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종현이 말씀한 소유와 경영 분리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네. 자기가 소유도 하고 경영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가 매출 얼마 되면 재벌이라 그래요? 재벌 보통 우리가 30개 기업. 30개 기업 혹은 뭐 100대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30대 대기업 재벌. 아, 30대 재벌. 아니, 네. 이게 아니고 매출이 얼마 이상 되지? 그 보통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소기업도 얘기하죠. 네. 이제 보통 법인세에서 그 세금 구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통 5천억 매출 이때부터 뭐 대기업으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재벌이란 개념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재벌이냐라고 보기는 좀 경계를 나누기는 어렵지. 지금도 사실은 전기세 같은 거 서민들한테 계속 아껴라 그러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다 쓰는 건데 또 법인세 이번에도 또 안 깎는 걸로 결정됐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우리가 이제 이제 개정안을 내기는 냈는데 윤호중원도 내고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를 내기는 냈는데 뭐 박근혜 정권이 뭐 여기도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법인세도 이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바꾸는 걸로 또 공약도 아마 그렇게 내겠죠. 아마. 그게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도 경제도 결국은 친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류사회. 이 뒤틀린 구조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참, 이 바로잡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또 그 기반에서 그만큼 이제 일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산업을 그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야당의 일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 있는 자가 조금은 더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나라 재벌은 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노동자들 쥐어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번 돈, 아까 뭐 말도 안 되는 8.3 4채 동결로 해서 번 돈, 그 번 돈을 좀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R&D 투자하고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계속 돈만 자기도 주머니에 쌓아놓고 안 풀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 깎아주는 명분을 뭐라 세웠냐면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에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더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갖다 법인세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 안 지키고 다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안 푸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 700조니 800조니 주머니에 넣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에 750조라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법인세 깎아줘서 그래요. 얻은 거래요. 그래서 야, 근데 이 작가 책 중에서 내가 처음 본 게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봤어. 근데 거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많이 보냈더라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학생, 여중생 정도밖에 안 되는 여중생들 뭐 하루에 15시간씩 15시간 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일주일에 일요일 날은 좀 쉬게 해달라.
한 달에 4번은 좀 쉬게 해달라 이런 것을 거의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막히니까 이제 분신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으니까. 네. 2주일에 일요일 한 번 쉬고 무슨 뭐 최저임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 의원님 저의 신간 툭카노코 재벌을 읽고 많은 감화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그 운동권 네. 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걸 기초 교양으로 배워요. 네. 배우는데 나같이 배우는구나. 너무 이게 있잖아. 제가 정치를 배우듯이. 한 30년 만에 네.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봤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뭐 박현채 선생 책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작가님은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 옛날 얘기에. 그러니까는 근대사나 말이죠. 이런데. 네. 그건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원래 그런 걸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거기서 정치사로 간 거예요? 네, 그런 정치사로 간 거예요. 우리 대학생 역사에서? 때 주로 이제 그 인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래 운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다 나오죠.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필수 과목이었지.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5.18 사진전을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대학생 누나가 꼬셔가지고 그 누나 이뻐서 따라갔는데 너무 큰 충격받았어. 그때 교과서에 전두환 대통령 맨 마지막 장, 사회 맨 마지막 장에 전두환 대통령 뭐 훈장 받고 위대한 대통령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또 땡전 뉴스 할 시대였고.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짓을 그때부터 막 이제 이 책, 초등학교 저 책, 5학년 때. 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정치사에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근대사 쪽으로 그렇게 들어간 게 되게 특이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잘못의 시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틀린 건 다 친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현대 정치사를 파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요.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근데 이제 저는 공예 쪽을 일을 하다 보면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공예에 굉장한 전기가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공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고 특히 나전칠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로통에 한 집걸러씩 나전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산업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근데 그때 일제 강점기에 그 나전칠기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36년 동안에 우리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저는 조선어 왔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이경로 선생 얘기 한번 그거 한번 이재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이게 이제 해방전후 쪽 이렇게 재벌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얘기는 한마디 하고 좀 맞춰야 되겠네, 이 얘기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후 고구려 운동, 후 백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시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 끝났는데 후조선 운동이 안 일어난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랍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민중들에게 조선의 정권이 얼마나 신임을 잃었던지. 잃었다는 거, 피폐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후조선 운동 깃발 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바로 이제 35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긴 했지만 예. 그 해방이 됐어도 후조선 운동을 하자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냥 이 산업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의 역사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중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동학혁명 같은 민중혁명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도 많으시죠. 그 나전칠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자개도 많이 수집하시잖아요, 손 의원님. 근데 예전에 이 자개농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에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개라는 농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디테일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자개라는 재료를 이제 나무에다 붙이는 네. 거죠. 그게 나전칠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그 자개를 옷칠로 붙여야 돼요. 근데 옷칠로 하는 거랑 지금 현대적인 화학칠로 하는 거랑 그 재료값도 한 20배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한 30배가 더 비싸요. 그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수국이니까. 아니, 그 칠 자체가 달라요. 그 살아있는 오칠이 있고, 이거는 화학칠이고. 네. 근데 그것이 오칠의 시대가 끝나면서 끝났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 오칠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은 10년, 20년 지나면 갈라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이 다른 거죠. 몸에도 나쁘고. 이제 그래서
된 거고 이게 57로는 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57은 다 소품으로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엔 다 요만한 걸로 끝났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 자개농은 다 부잣집 사람들만 예, 썼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을 풀려고 그 화학칠로다가 엄청나게 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70년대. 그러면서 그게 왕창 한번 그냥 히트를 하고 그대로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거 화학칠이었구나? 화학칠이지. 아, 나 우리 집에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 역시 우리 집은 이렇게 했지만. 큰 거 다 큰 작품들은 99%가 다 화학칠이라고 보면 돼요. 자개농 엄청 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숨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농은 다 컸지. 근데 제가 갖고 수집하는 거는 저는 57 작품만 수집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57 작품이 제가 85년도에 참모총장이 쓰던 그걸 샀거든요. 어떤 유명한 사람 거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3년 걸려서 1억 8천만 원에 그 장세 쪽을 샀다는 거예요. 주문해 갖고. 근데 그게 원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만드신 건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럼 그 정통 그 오칠로 하는 게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 있나요? 있죠.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되는 거고 제가 사실 그것들이 이 전통적인 오칠로 자개 작업을 하는 거를 보호하느라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죠. 수요는 좀 있어요? 잘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싸우죠. 그 박물관에서 사야 된다 그러고 막 싸운 게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대 것들이 걸 사야 된다. 이건 우리 거니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보존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오히려. 안 사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우리 옛날 거를. 자기 이쁜데. 이뻐요? 의외네요. 자기를 좋아하시네. 이쁘죠.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있는 집 자식이어서.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은요. 조선시대 말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목장 네. 나무로 만든 네. 그 가구들 안동 소반도 있고요. 안동장이 있고 예천이 또 유명했어요. 네, 그렇죠. 예천은 떡살부터 시작해서 예천 소반으로 해서 예천은 정말 기가 막힌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청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천 군청을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천의 그 예천 소반과 소반 중에 제일 비싼 게 예천 소반이거든요. 그리고 예천 떡살을 알고 있는지 이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을 다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문화관광가. 한 명도 예천의 소반과 예천의 떡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이야. 그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너무 분해갖고 그리고는 제가 우보소반이라는 걸 5개를 샀는데 우보란 동네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갔어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이에요. 요만한 동네인데 도대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그 소반을 우보소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반이 있느냐고. 거기도 그냥 동네방네 다 가서 경로당까지 다 가서 이렇게 생긴 소반을 본 적이 있느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이걸 본 적이 있다. 팔각소반을.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게 있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소멸된 게 예천이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가치가 그냥 한 말만 넘어가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할 요즘에 거예요. 4년 동안. 예천에서 그 곤충 축제 하던데 곤충 축제 하지 말고 소반 축제 같이 하면 내가 좋겠네. 미쳐 진짜. 그럼 뭐 관광객도 많이 요새 오실 테고. 곤충이나 요새 곤충하고 나비 이런 것들이 예, 나비 축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가치 있는 거를 찾을 생각을 안 그러니까, 하고 그냥 예. 벌레 잡아다가. 네. 자, 재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선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는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 네, 어떤 선거입니까? 지금 여야가 다 전당대회죠.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선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 같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를 네.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센 후보라도 나보다 더 센 후보가 나오면 내가 불리한 거죠. 근데 내가 좀 허접해. 근데 나랑 상대적으로 결혼해야 될 후보가 더 허접해.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지. 그래서 이 후보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후보 구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왔죠.
우리 당도 당대표 후보로 지금 4명 나와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막 누가 나온다 그랬을 때 흥행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구도가. 예. 그래서 후보 구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캠페인 이렇게 되겠죠. 조직은 뭐 어떻게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가요? 우리 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조직은 지역위원장을 몇 명 확보했느냐. 이게 이제 뭐 단순화시키면 조직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아닐지라도 각 지역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띄워줄 수 있는 참모들이 네. 여하이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지도와 지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게 높으면 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막 돕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어느 정도 세냐 이제 이런 거고 캠페인 능력 이제 뭐 이건 손혜원 의원이 이제 전문가지만 이 세 가지 요소로 대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권을 하지 마시라.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후보 구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투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선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전당대회.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청래 이렇게 불출한 이후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더 나쁜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 뭐 가장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덧붙여서 그 리서치부가 정례조사를 했습니다. 7월 말 정례조사를 오늘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일단 새누리당부터 봅시다. 새누리당 지지층한테 물어서 답을 얻은 겁니다. 보면 이정현 선두 25.3, 한성교 2위 18.0, 정병국 3위 10.4, 이주영 4위 9.7, 주호영 5위 5.6인데 친박 후보 3명 표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압도적이에요. 네. 저번에 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되면 야권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대로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예.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예요. 예. 새누리당 당원 내지는 지지층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결집력 있는 것은 친박이에요. 친박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그리고 한선교도 원래 친박이잖아요. 그래서 친박이 선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당으로 본다면 임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문. 물리는 거. 네. 친노. 이분들 성향이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친박 성향이 아니면 지금 같은 구조로는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친박이 나눠먹고 비박은 합해도?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비박 단일 후보가 그렇죠. 나와야죠. 누구죠 지금? 이주영. 정병국, 주호영. 이분들이 비박이죠. 이주영은 친박이죠. 이주영 친박이죠. 예. 중간지대라고 지금 본인들이. 근데 정치에서 중간은 없어.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막판 후보 단위를 할 거라고 지금 예,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지 뭐. 아이고 뭐 경사났죠. 진짜로? 네, 그럼요. 예. 이정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자,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봅시다. 추미애 후보가 23.5로 1위, 송영길 후보가 20.5, 3%밖에 차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밑에서 5% 이상 떨어져서 김상권 후보, 그리고 이종걸 후보는 한 10.4밖에 얻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늦게 나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돼보면, 글쎄요, 양강대결 아닐까요? 추미애 송영길?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계층이죠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상곤 후보의 표는 추미애 의원 거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고 봐요. 그 나온대로. 근데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4시 나오면 컷오프 안 하고 그냥 4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컷오프 할 모양이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다는 시행착오예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지. 근데 넷 중에서 하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참 웃긴다, 그것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만들어놨기 그러면 요번에 그 때문에 이 안 하는 시대 걸로 된 거죠. 참 역술인으로서 네. 누가 떨어지는 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일단은 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은 아웃될 아니, 거 그걸 아니에요. 둘이, 아니, 지금 이 우선순위를 보면 1, 2, 3, 4가 있잖아요. 네. 그럼 3번이나 4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먼저, 이종걸 의원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1, 2, 3 아니, 중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컷오프 선거인단은 이 더불어민주당 일반 지금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모집단이거든요. 중앙선거에서 하는 그래서 거죠. 예, 지금 중앙위원들이. 여론조사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그래요? 있다. 중앙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위원들이 국회의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네. 지역위원장들. 아유, 시끄러워. 하는 거기 거죠. 가면 맨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비주류의 뭐 유일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종걸 후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컷오프. 비주류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주류는 다 거기 지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얘기해요. 왜? 아니, 그건 뭐 예상인데. 아, 원래 예상인데 뭐 그래. 역술이니 뭐야. 틀려도 그냥 막 하는 거죠. 얘기해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는 있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김상곤 위원장님이 만약에 그 컷오프가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하나? 아, 그 추미애 의원님이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유리하죠. 그럼 이종걸 의원이 떨어지면 탈락하면 송영길 의원한테 그 유리하겠죠. 그 얘기 해달라는 것도 뭐 어려워서 못하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물어보면 그렇지. 답변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중앙위에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엔 친문 집단들은 추미애 의원님한테 굉장히 결집하는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님은 굉장히 공들이네. 제가 지난번에 광주 갔다가 광성이란 데서 거기 노무현 재단에서 모내기를 한대요. 모내기를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캐릭터를 갖고 가을이면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는데 갔는데 그 땡볕에서 그새 갔는데 저기 논바닥에서 바지를 걷고 나오는데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시골에 그 모내기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시더라고요. 송영길 의원도 친문에게 적극 구애를 했었죠. 네. 그게 뭐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 좀 두고 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통합행동이라고 김부겸, 박영선 등등과 함께 뭐 정치적인 모임을 몇 번 하는 게 또 기사화되고 근데 그 이미지를 불식하기가 친문 핵심 코어층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아, 송영길 의원님이. 네. 그렇죠. 예. 19대 당선 직후에 그런 행보를 좀 보인 적이 있죠. 그래요. 이제 함부로 말 못하겠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고. 참고로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29.7, 더불어민주당이 30.6, 뭐 오차 범위 냅니다만 뒤집었습니다. 0.9% 차이네요. 네, 뒤집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15.7, 정의당이 5.0 이렇게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난달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1.6% 올랐는데 지난달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3% 오른 거죠. 이건 어디서 기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병우 사태죠. 사드, 우병우 사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기네요 그러면? 반사이기죠. 다른 팟캐스트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병우 사태에서 정말 최고의 팟캐스트 정말 재밌었던 게 정봉주. 그러니까 거기 최강호사가 네. 아주 최고로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거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면 우병우라는 사람의 인간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재밌더라고요. 자, 휴가를 갔다 왔는데도 별반 어떤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눌러 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버티는 거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방송이 있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다음 날 이제 뭐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때 이제 민생 뭐 이런 엉뚱한 얘기만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측은. 근데 제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휴가 이후에 모종의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이 예언이 틀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벌써 지금 2, 3주 동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벌써 이게 물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조천 의원님 불러서 EJ에서 한번 특집 한번 그러니까 하세요. 이 시대에 참 예언인의 예언까지 빗나갈 정도로 지금 상식과 다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볼 게 정의당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지난달 7.5%였는데 2.5% 떨어진 5%로 2.5% 떨어졌어요. 요번에 저기 메갈리 네, 메갈 사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럼 지금 보여집니다. 그거를 너무 섣불리 그렇게 나왔어.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어떠셨어요? 그 메갈 갖고 저기 청정에서 어땠어요? 게시판이 대박 났어요? 아니 대박은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게시판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를 나름 즐기시는 것 같아. 저요? 마조 같아, 마조. 아니, 사도. 아니, 마조지. 다 놔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예, 그래요. 근데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 뭐 배 따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럼요. 그쵸? 그리고 아무것도 안 달리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쵸? 악플이 달리는 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심이죠. 그럼 일부러 여기까지 확 이렇게 욕하는 근데 거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욕이나 악플보다도 나는 도대체 이 작가의 이 배포는 어디서 오는지 되게 궁금해. 뭐 인생 뭐 포기하고 살면 그렇게 그 돼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반대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전 너무 잘하신 것 내가 같고. 뭐 어디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뭐 그런 데서 뭐 입장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이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를 딱 표명하는 건 난 참 좋은 것 같아. 예. 예. 그건 뭐 소신이니까. 나도 굉장하더만. 네. 저는 EJ 댓글도 많이 봐요. 우리 거는 다 보고 네. 거기는 전체적인 건 쭉 봐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 하다가 말았던 거. 문재인 대표가 되면 야권 연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뭐 자세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재인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면 뭐 야권 연대가 안 된다. 이거는 비문이에요, 비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왜 해야 돼? 어? 아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면 된다? 이런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비문이야, 비문. 안철수 대표가 뭐 나온다 치고 그리고 문재인이니까 단일화 안 해. 다른 사람이 단일화 해. 이런 난 건 정치권 아니고. 아니지. 말도 안 정치권에서 되는 얼마나 거지. 웃긴 코미디가 종종 벌어지냐면 탈당하면서 단결을 얘기해. 분당하면서 야권 연대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나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편말 써가지고 그 나무에 못질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 또 야권 연대가 승리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사실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서도 그렇고 야권을 뭉치지 않으면 진다. 우리 총선에서 다 봤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야권 무슨 연대를 논의가 하고 필요하지? 후보 단일을 하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어거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또 나는 이런 게 참 이게 그 우리 옛날에 80년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민화 정책. 예.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3S. 나는 이렇게 보면 손학규 고문 얘기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우리 당 당원이야. 근데 새누리도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범주도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도덕도 안 맞고 이거 말이 안 되는 또 어디로 얘기야. 가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복귀하면 당원 돌아와야지. 뭘 즐기겠어? 그게 나는 즐기겠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고문이다. 예. 내가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더민주지. 이렇게 딱 갈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그렇고 또 하나는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썰전에서. 아니 정계 은퇴를 하면 아파트에서 사는 거다. 왜 강진에 가냐. 강진에 가서 토굴에 사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정계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춘천에서 닭 키울 때도 이번에 토굴에 살 때도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잠시 휴가 간 거지. 그리고 여의도를 떠난 거죠. 여의도 정치는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진에서도 정치가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마라도에도 있고. 근데 전 궁금한데 손학규라는 분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파워가 있어요? 손학규는 다른 사람 많아요. 이게 그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계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학규 의원이 뭐 새누리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신한국당에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보 운동의 어떤 뭐 멘토링 같은 그런 역할을 그 뭐 예전에 많이 했죠 교수하면서. 그래서 그때 따르던 학생들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정치권의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만큼의
그 뭔가 인기를 코어가 있나? 뭐 끄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손학규 고문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원이야. 아닌 줄 알아. 예, 아니 예. 그런데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새누리에서 이제 이쪽 민주로 넘어왔을 때는 대통령을 하려고 넘어온 거죠. 저쪽에는 이명박 박근혜 평생 자기가 못 이겨. 10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넘어온 거거든요. 3등 했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해서 여기서도 실패하고 예선 통과 못해서 실패한 거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판을 바꾸면 잘 안 된다며. 힘들죠.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 새누리당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우리 앞방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었거든, 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랬더니,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점심 먹으면서. 그래서, 아, 그쪽에서 2번 했으니까 우리가 2번 하고 그쪽에 2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2번 해야죠. 네. 그랬더니, 아유, 무서워 죽겠다고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총선 때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메시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이야, 그게? 아, 용어로는. 책 쓰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저들은 이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렇게 폄하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에 맞는 내가 하나 어디 그건 만들어 놓을게. 뭘까? 멋있게 만들어 그래서 놓을게. 제가 만들었어. 뭐라고? 빼앗긴 10년. 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너무 너와 나의 그 게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더 잃어버렸다고 한 것보다 더 처절한 심한 걸로. 말로 심한 내가 말로. 만들어 놓을게.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공격하세요. 예. 그런데 예. 내가 궁금한 게 또 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에 손학규 걔가 다 와서 붙어요, 다시?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지금 스탠스는 언제든지 자기가 돌아오면 자기 주변에 새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그런데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숫자로 오면 거의 100대 1이었어. 노무현 대통령. 옆에 천정배 하나 있었어. 그런데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운이 맞아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도 70명이었어. 79명인가?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학규계 국회의원이 몇 명이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과 여하이 조응할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손학규 의원이 뛰어들어가지고 막 도와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승리 기여를 했으면은 찬스가 한번 오죠. 그런데 그때 막 간보기하고 타이밍 보고 하다가 결국 놓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때 기회가 좋았던 게, 김종인 대표 있고 그럴 때 들어와서 어디 지역구에도 하나 받든지 비례를 하나 받든지 했어도 괜찮았죠. 했을걸 아마? 줬을걸? 안 근데 하여튼 했을까? 뭐 본인이 다 거절했어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참패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폭망할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우리 다 폭망할 줄 알았지. 예,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왜냐면 불속으로도 뛰어들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리더십이고 그렇죠. 리더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의원 와라. 박지원 의원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찬 총리도 와라. 지금 안철수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왜 자꾸 들어오랄까요? 그거 뭐 언론 플레이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우리가 축구할 때도 상대 진영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현란한 몸 동작을 하면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현란한 몸 동작으로 적진을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걸까요? 네. 저는 안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 어쨌든 손학규 고문이 만약에 우리 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가서 안철수랑 같이 경선을 한다. 저는 안철수를 못 이길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어디 가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운찬 총리 같은 분이 아유, 내가 또 이제 또 이거 입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지금 이 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김종인 대표님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가까운 분이잖아요. 멘토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문 대표랑 친하고 김종인 대표가 이제 또 팽을 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게시판들 보면 참 어이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하니까. 근데 하여튼 저분도 국민의당 가기 직전에 안 가셨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왜 여기서 이게 목소리를 내고 그럴까? 다들 왜 그럴까? 대선 때 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나? 저 정치권에 떠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변절을 왜 하냐? 배고프면 변절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를 하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출전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저는 의원한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어드는 정말 그 미랄이 되는 그게 아닐까. 본인이 선수로 뛰실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자, 선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위안부 하해 치유재단 만드는 그런 겁니다. 네. 이거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을 또 이용했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어딘지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할머니 다 참석하는데 무슨 차비도 주고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거짓말 시켜가면서까지 출범하겠다고. 하는 짓거리들 보면 그죠? 정말 치졸해가지고 네. 정말 뻔한 꼼수를 갖고 저러고 살아요. 그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에 대학생들이 쳐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민중의 소리에서 그걸 찍었더라고. 네. 한 7분 분량인데 나 그거 보면서 울었네. 그랬어요? 여대생들 특히. 그러니까 학생들마저 그렇게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10억엔 준 거 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다 하면서 이거 민간재단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그 10억엔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우리 정부가 된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 나라는 백성을 뭘로 알고 이러지 진짜. 그 다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드도 이미 다 끝장났잖아 지금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됐는데 그래도 종편들 보면 또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 사드 문 얘기 나왔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리서치뷰 조사해 보면요. 사드 배치 찬성이 45.1이고 반대가 41.8이에요. 완전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내가 여기서 홍보전 한번 하면 내가 한 20% 올릴 수 있는데.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그 대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아마 이 김태현 이 화해 치유재단 이사장에게 뭔가 이제 캡사이신 뿌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뭐 그 뿌린 사람을 잡아가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구속했다는 얘기가 구속했다 그죠? 있던데.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정부가 지금 국민 여론하고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계속 반대해도 밀어붙일 것 같죠? 이게 만들었으니까 재단을. 이미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단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원성을 쌓아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을 적으로 지금 계속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돼지 발언까지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새누리당이 이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지. 근데 오늘 코미디 같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어. 예. 김무성 전 대표가 팽목항을 갔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표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 참.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세금 도둑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모욕하고, 그렇죠. 모욕하고. 세월 유가족들. 네. 그리고 결국 지금 바닷가에 이제 앉아 있는 거. 특조위 활동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팽목항을 갔을까? 박명록도 쓴 것 같아요. 박명록도 쓰고. 그렇죠. 오늘 뉴스에 다 나와가지고 박주민이 올려놨어. 아니 그렇게 가면 행동을 좀 해주든가. 예? 그렇죠? 특조위 활동 종료된 거 못하게 하든가. 이건 어때요? 김무성이 친박에 항의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봐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 거기가 표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 무슨 대권 행보 무슨 일주일 어디 대장정 이런 거 하나 봐요. 근데 팽목항부터 갔어. 야 정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은 예선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예선 통과 안 돼? 내가 이거는 1년 전부터 총선이 끝나면 김무성은 디스어피어런스 한다. 이렇게 내가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 그리고 내 예언이 대부분 다 적중을 해가고 있잖아. 김무성이 후보로 나오면은 손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좀 근데 새누리당에서도 쉽지 않게 생겼어 지금.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행정수도 가지고 치여받았잖아요. 예. 그리고서 이긴 거거든. 예. 그래서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와 투쟁을 해야 되거든. 예.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 칼자를 쥐고 있을 때 한 번도 못했지. 항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였지. 그런 사람은요 국민들이 지도자감으로 인정을 안 해요. 정치만 커. 그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리서치뷰 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 됐었잖아요. 네. 반기문 총장이랑 문재인 대표 접전이라 그러던데 문재인 대표가 이겼죠. 이겼습니까? 네.
반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못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 총장은 그냥 이러다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근데 정치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권에 들어오면 확 빠질 수 있다. 그죠? 지금 다 허상이거든 이거. 거품이 확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문 대표는 국회의원 안 하고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가는 거야? 기본 빵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본 빵 왜 하시는 그러지? 분이니까. 오늘 리서치뷰 조사를 보니까 네. 문재인 24.8, 반기문 23.9, 안철수 9.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있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모든 퍼즐을 다 맞춰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고 지고 하는 건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반기문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새누리당 다른 후보들을 다 도토리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본인이 못 나와. 네. 그래서 이미 도토리가 됐기 때문에 더 크지를 못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이기는 거야. 예를 들면. 아유, 그 계획이 너무 좋네. 뭐 계획인데 어때?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지. 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평목항 방문했다고 얘기가 하니까 그 세월호 드디어 그 뭐 선수를 들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선수 들기 7번 만에 성공했다고.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수를 들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선수를 들고 네. 들었다가 밑에 빔 같은 걸 설치하고 다시 놨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선미를 다시 한대요. 그렇게 하고 선미가 작업이 양쪽 끝나면 같이 이제 해서 들어 같이 올려서 올라가는 거지. 이제 독에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해수 장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9월 달에 아, 인양하겠다. 걔들 말을 믿으면 네, 못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믿지 있죠. 못해. 5월달에 들어 올린다 때까지 있는데. 자,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오늘 그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영석이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이 계속 이제 세월호 이 대책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꼭 부탁을 하더라고. 4.16 기억 회원이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4.16 기억 회원에 가입해달라. 이런 건데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면서 뭐 1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줬으면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4.19 기억 회원. 저한테 그 정리해서 주시면 내가 올릴게요. 페이스북이랑 다 해서. 네네네. 그리고 정리해서 또 EJ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네, 전화는 031-410-0416. 416 얘기한 거겠죠. 네, 0416. 네, 031-410-0416으로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는 416memory.org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페이지도 있는데요. fund.416memory.org 이렇게 아마 뭐 포털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좀 많이 좀 4.16 기억 회원으로 네, 가입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세월호 그 특조위 직원들이 27일부터 지금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보장하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끝이 났으니까. 이석태 위원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간 것 같아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서 내일 우리가 특조위가 네. 가기로 했는데 벼랑가 오늘 간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네, 내일 가요, 우리는. 자, 어쨌든 오늘 가서 원내 지도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우리 당의 제1목표로 삼고 반드시 관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가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전 박주민 의원하고 하고 특조위 가서? 가기로 했거든요. 특조위에서?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이거 하고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이거 청문회 이것까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야3당이 다 찬성하는 부분이죠. 네네. 뭐 국민의당, 정의당 반대 안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협상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그냥 새누리당과. 하면 돼요. 하면 됩니까? 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특히 뭐 여소야대 국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뭐 근데 너무 국회 선진화법하고 상관없나요? 너무 착하더라. 사람들이. 안양에서 그냥 청문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이게 밀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교문이도 보면은 저쪽에서 막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이 난리를 치니까 그냥 순하게 가더라고요. 나 왜 그러지 몰라. 손혜원 의원이 좀 무섭나?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기 우리는 위원장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도정환 의원님도 너무 착해요. 나 같으면 좀 더 싸울 텐데 확 그냥 우리끼리 표결해가지고서는 밀어붙일 텐데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 하나 봐 그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년간 계속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어하죠. 그런 걸. 긴장 상태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손혜원 의원님 이번 주에 어떤 예정된 것은 수요일 날 성주 방문 또 있습니까? 수요일에 성주 방문 방구대랑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지금 일들이 이제 이게 성주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국민의당은 뭐 현수막 들고 가갖고 뭐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데 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맨날 결론도 안 날 얘기 그냥 계속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 3시에 가서 거기서 간담회 한다니까 저는 그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녁 때 가서 이제 그 행사를 하나 버스킹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뮤지컬 배우들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사람 모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랑. 그래서 김영건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8시에 그 촛불 집회 하는데 30분 동안 30분 동안 우리가 거기 사전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래 좀 해봐, 그거. 그 제목. 해뜰날. 이게 해뜰날로 했네? 네. 사드 뜰날로. 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그거 말고 바뀐 거야, 사실로. 이걸로? 바뀐 걸로 해야지. 그거를 왜 불러요? 나는 뭐 하나 아니, 근데 싶었는데.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딴따따따따따. 미국이 안고 왔단다. 사드가 왔단다. 그쵸. 성주도 참여해봤도 모두 비껴라. 그렇지. 그쵸. 안 되는 일 없단다. 박근혜가 하면은 그치.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그쵸. 사드가 오면은 미쳐버린단다. 그쵸. 이거 재밌지 않아요?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이거구나 이거. 재밌지 않아요? 네. 이거 우리가 MR 다 만들어 갖고 가요. 가사 다 해가지고. 불통불통 정부라 괴롭지만 그치. 사드를 막아내야 전자파가 찌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사드가 오면은 미쳐버린단다. 재밌지 않아요? 이거만. 야, 근데 이거 아까 리서치 비디오에 재밌는 게 있네요. 지역적으로 사드 찬반을 물었는데요. TK가 반대가 더 높네요. 그렇겠죠. 자기들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TK였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가마솥이야 가마솥. 성주는 지금. 오히려 지금, 성주뿐만이 아니고. 성주가 86% 지지했다며. 근데 대구 경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거네요. 네. 저기 하나만 더 해줄래 노래? 네. 노래 담당이야? 요거 하나만 더 해줘봐요. 네, 해봐요. 네. 뭐야 이건? 노래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안 달랐잖아. 해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를 사드는 아무나 쏘냐. 뭐 이걸로 했구만. 사드는 아무나 쏘나. 사드는 아무나 쏘나. 이거구만. 뒤에도 가사 재밌지 않아요? 응. 어느 세월에 사드와 내가 만나 전자파로 통할까. 사드는 아무나 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거구만. 네네네. 이거 재밌게 잘했네. 네곡해요. 네곡. 네. 이렇게 해서 네 곡을 가사를 바꿔서. 네네네. 수요일 날 국회의원들이 가서 다 올라가가지고 한다. 뮤지컬 배우들하고 같이 노래하게. 근데 손혜원은 한번 해봐요. 연습 삼아서. 난 내일 할 거야. 알겠습니다. 뭐 수요일 날 가서 별 무탈하게 네네네. 행사를 좀 해볼게요. 또 네. 시위를 좀 진행해 주시고 네네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원님은 이번 주 계획 없으세요? 저는 4년 휴가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원래 수요일 날 녹음이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땡겨져 있으니까 좀 길어질 거 아니에요. 쉬는 날이. 네. 뭐, 지금 있잖아. 근데, 원고를 탈고했잖아. 근데 이걸 또 재정리하는 거 있잖아. 교정. 네, 교정. 이게 또 만만치 않네. 야 어렵네. 노래 하나 할까? 저한테 오탈자 지적해 줬었잖아요. 네. 오탈자가 이번에 또 제 팬이 하나 또 지적해 줬는데 네. 아마 정현님 발견 못했나 봐. 뭐?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 써야 되는데 내가 고래를 새우가 썼대. 그리고 왜 지금 전문가가 안 봤나? 아니 그게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 작가 있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문어체로 써야 되는데 구어체로 쓴 게 가끔 나와. 가끔 나오죠. 어. 그거 내가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도. 예를 들면 아이,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거 내가 바로 잡아야 했는데. 몸 한 것이 이렇게 썼는데 몸 한 개 뭐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근데 몇 개를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렇게 써야 그 읽으신 분들이 쉽게 읽는다고. 그래 음성 지원 시스템으로 일부러 해놓은 거야? 그렇다 장치로? 그러더라고. 참, 뭐, 그러라고 하여튼. 어쨌든, 예. 저희 신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의원님의 곧 나올 신간도,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농사도 또 지우러 가셔야 되잖아요. 농사는 이제 거의 다 뭐 끝마무리 됐어요. 이제 지금 고구마만, 이야, 고구마가 있잖아요. 시커매가지고 잎이 있잖아. 거름을 많이 줬거든. 이야, 고구마 넝쿨이야. 와, 끝내주겠어. 이제 김장 하실 거죠? 거기 배추 무. 거기 지금 배추하고 무를 또 심어야 되는데, 그거 합시다.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해서 나눠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릴까? 걸리지. 아는 거 무슨 걸려? 그까지 무슨 걸려? 아, 걸려요? 그걸 이제, 지역구 유권자한테 나눠주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금품 향 제공으로 걸려요. 아 무슨 소리야? 우리 그 유기농으로 김치 담그자니까 무슨 그걸 아니, 나눠주기 그러니까 뭘 할 수가 나눠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해놓고 못 나눠줬어요. 네. 아니, 근데 팔아야 돼.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상관없어. 팔면 되잖아. 사전선거운동인가? 아, 그렇지. 팔면 되잖아 싸게. 네. 그러니까 팔면 상관이 없어요. 팔면. 그거 싸게 파세요. 1,000원짜리를 100원에 팔면 그것도 걸려. 그렇게 걸리는구나. 네. 에이, 참. 공정 그 시중 가게 있잖아. 어렵다. 준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전당대회 나가신 분들 의원님한테 전화 좀 안 와요? 도와달라고? 많이 오죠.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다 도와준다 그랬지. 스탠스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네. 이것을 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핵심 솔루션이기 때문에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건 대선이지. 어떻게 지원? 아니지 당 대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하고 있으면은 네. 어떻게 뭐 트위터 쓰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서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밝힐 수도 있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후보가 괜찮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은 제대로 할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이것은 모든 책임을 정청래한테 맡길 것 같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잘 모르면 정청래한테 물어봐.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이다.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그러면 당대표가 돼갖고 대선 때 여기 들어와서 그 일을 맡으라 그러면 들어와서 할 거예요? 어떤 거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책임지는 거를? 당직자. 아니, 그거는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난 대선을 난 못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SNS 전략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후보들은 어떻게 온오프 하겠다 안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한 후보도 있고 안 한 안 후보도 있고. 있고 뭐 그렇다는데 예, 또 뭐 어떤 분은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다. 아하.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예쁘게 봐달라. 좀 이런 지역 진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오늘 꽉 메워졌어요. 입체 여지 없이 막 서서 보시고. 구름 위에서 방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박수와 리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니 정의원 노래하니까 난리 나서 밖에서 재밌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그럼 밖에 나가서 한곡 더 할까? 하세요, 하세요. 우리 저기 반주가 왔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주 왔어요? 반주 왔어요, 우리?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그만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가사를 싸들어야 될 때. 이걸로 하지 그랬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로 바꿔서. 바꿔서 해봐봐요, 응? 달라고. 가사를 지어줘, 얼른. 뭐가? 노가바를 아니, 바로 해보라고. 바로? 노가바가 뭔지 아세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어떻게 배웠어요? 야야야 사드가 어째서 한국에 사드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아. 급조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네.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에 휴가 안 가세요? 휴가 없습니다, 저는. 네. 방송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니 있잖아 우리 있잖아 네. 그 가끔가다 이렇게 있잖아 우리 트로트데이도 하자고 여기서 하지. 정치 알바. 알았어. 아이씨. 뭐 뭔들 못해. 이 작가 노래 좀 하잖아. 아이, 아니 이 알겠어. 작가는요 노래방 한 번 갔었거든요. 춤 같은 데네. 춤이 이게 옛날에 껌 좀 많이 씹었어. 본인이 보기에 잘 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재주가 있더라고. 몸이
이게 춤에 딱 맞아. 옛날에 그 있잖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끼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 예전에. 말았어? 껌 좀 씹었지? 아유 씹었죠. 껌만 씹었까 침도 좀 뱉었어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빌려줄게. 그리고 나서 그런데 돈이 부족해. 일본.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후에 갚아라. 국가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이자만 좀 내고 있어라. 네네. 이렇게 싸게. 해서 그냥 따먹은 거야, 그냥 다.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박정희 정권에는 온갖 특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제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임금 후려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컸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전두환 때는 예를 들면 재계 7위였던 국제그룹을 갑자기 해체해버려.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경유착 그리고 값싼 임금 착취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골목 상권까지 다 싹쓸이 하는. 아, 나 지난번에 그 명성그룹 얘기도 굉장히 감동하며 들었어요. 그 명성그룹 같은 경우도 마음에 억울한 안 피해죠. 들면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나한테 이쁨 보였던 특정 그룹한테 몽땅 몰아주는 거죠. 나눠주고. 그래서 명성 같은 경우도 아무런 레저 산업에 관심도 없었던 한화한테 그냥 앵겨.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하나 콘도부터 하나 골프장이 금싸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명성 땅들 거잖아. 그거. 그렇죠, 나 땅들. 굉장히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벌을 어떻게 지금 해체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유와 경영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그리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1%밖에 안 되는 그 자기 지분 가지고 전체 99%를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대손손 대물림하고 그리고 이 재벌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내고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네. 진짜 그 가진 자의 어떤 그 가치가 저것밖에 안 되나. 노블리스 어블리제라는 말 맨날 떠드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거 상속세 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어난 분드세를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기업 그 대기업의 이런 오너들이 그런 오픈 마인드가 없는 것이 그냥 적산부라 받아가지고 운 좋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벌 3세, 4세로 내려오면 자기들이 정말 금수저인 줄 알아요. 네. 원래부터 씨가 그랬는 줄 알아.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그게 거. 있죠. 네. 그래서 땅콩해양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의 뿌리를 찾아가다 못 보면 다 가르친 친일이지, 거죠. 친일. 그렇죠. 친일이고 친미지. 저는 재벌 3세, 4세가 능력이 정말 있다면은 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능력 검증이 안 된 사람들한테 10,000명, 20,000명 혹은 그 조원들 식구들까지 하면 뭐 50,000명, 100,000 명에 대한 생계가 있는데 덜컥덜컥 맡기잖아요. 그 미국에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이 3세대로 내려오면 살아남을 확률이 30%도 안 되고 네. 4세대로 내려오면 20%도 안 돼요. 거의 다 망한다는 거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종현이 말씀한 소유와 경영 분리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네. 자기가 소유도 하고 경영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가 매출 얼마 되면 재벌이라 그래요? 재벌 보통 우리가 30개 기업. 30개 기업 뭐 혹은 뭐 100대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30대 대기업 재벌. 아, 30대 재벌. 아니, 네. 이게 아니고 매출이 얼마 이상 돼야지. 그 보통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소기업도 얘기하죠. 네. 이제 보통 법인세에서 그 세금 구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통 5천억 매출 이때부터 뭐 대기업으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재벌이란 개념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재벌이냐라고 보기는 좀 경계를 나누기는 어렵지. 지금도 사실은 전기세 같은 거 서민들한테 계속 아껴라 그러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다 쓰는 건데 또 법인세 이번에도 또 안 깎는 걸로 결정됐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우리가 이제 이제 개정안을 내기는 냈는데 윤호중원도 내고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를 내기는 냈는데 뭐 박근혜 정권이 뭐 여기도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법인세도 이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바꾸는 걸로 또 공약도 아마 그렇게 내겠죠. 아마. 그게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도 경제도 결국은 친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류사회. 이 뒤틀린 구조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참, 이 바로잡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또
그 기반에서 그만큼 이제 일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산업을 그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야당의 일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 있는 자가 조금은 더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나라 재벌은 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노동자들 쥐어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번 돈, 아까 뭐 말도 안 되는 8347 동결로 해서 번 돈, 그 번 돈을 좀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R&D 투자하고.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계속 돈만 자기도 주머니에 쌓아놓고 안 풀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 깎아주는 명분을 뭐라 세웠냐면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에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더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갖다 법인세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 안 지키고 다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안 푸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 700조니 800조니 주머니에 넣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에 750조라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법인세 깎아줘서 그래요. 얻은 거래요. 그래서 야, 근데 이 작가 책 중에서 내가 처음 본 게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봤어. 근데 거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많이 보냈더라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학생, 여중생 정도밖에 안 되는 여중생들 뭐 하루에 15시간씩 15시간 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일주일에 일요일 날은 좀 쉬게 해달라. 한 달에 4번은 좀 쉬게 해달라. 이런 것을 거의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막히니까 이제 분신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으니까. 네. 2주일에 일요일 한 번 쉬고 무슨 뭐 최저임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 의원님 저의 신간 투카노코 제보를 읽고 많은 감화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그 운동권 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걸 기초 교양으로 배워요. 배우는데 나같이 배우는구나. 너무 이게 있잖아. 제가 정치를 배우듯이. 한 30년 만에 네.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봤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뭐 박현채 선생 책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작가님은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 옛날 얘기에. 그러니까는 근대사나 말이죠. 이런데. 네. 그건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원래 그런 걸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거기서 정치사로 간 거예요? 네, 그런 정치사로 간 거예요. 우리 대학생 역사에서? 때 주로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1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 끝나고 잠깐 뭐 사진 찍는 시간 또 사인한 갖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야 진짜로 뭐 많이 부산, 해주세요. 양산, 전국에서 이거 앉을 보려고 자리가 없어. 이런 적 없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이겨야 돼. 오늘 줄이 상당히 길었어. 네. 뭐 늘 있는 일이에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쏘쏘. 썼어? 저럴 때 보면은 정청래 의원님이 맨날 깔때기 들이대고 잘난 척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잘하는 일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하여튼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이번 주만 사실은 그 손의원 의원님 수요일 날 성주 내려가는 관계로 월요일 땡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로 갑니다. 너무 늦어 9시. 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을 바꿀까? 요일을 바꿔서 한 1시간 당겨서 한 그러면 8시 할 7시, 걸까? 7시. 7시 할까? 하여튼 그건 8시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요일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거 생각해 보서. EJ를 좀 바꿔. 우리가 목요일 날 하게. EJ가 훨씬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정치 알바가 이기면 그때 바꾸는 걸로.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재벌, 하나는 선거. 자, 우선 재벌. 역시 제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재벌. 지금부터는 저기 책 광고야. 네. 재벌이란 단어는 영어에 없대요. 네. 없어. 한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특이한 집단이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라는 것을 한참 설명해야 돼. 재벌 이렇게. 재벌. 그렇지. 영영사전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한국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대기업. 네.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일본에서도 쓰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물론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굉장히 반가웠고, 근데 이 재벌 문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 이죠. 그런데 이 재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일군 대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쥐어 짜냈던 공장들, 뭐 군수 공장 이런 공장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 못한 거죠. 그냥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유로 돼 있는 이것을 국가가 다 귀속시켰단 말이죠. 적산이라고 그러죠. 적국의 재산인 것이죠. 그렇죠. 적국의 재산. 이거를 국가로 다 귀속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미 군정이 이거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탄생은 이 적산불화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피땀 흘려 노력한 이런 벤처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였네. 이게 쉬운 말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적산을 다 불화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차익을 노려서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환차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인수하고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 만들는 그렇죠. 거죠. 인식을 바꿔야 되는 사람을 그래 운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다 나오죠.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필수 과목이었지.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5.18 사진전을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대학생 누나가 꼬셔가지고 그 누나 이뻐서 따라갔는데 너무 큰 충격받았어. 그때 교과서에 전두환 대통령 맨 마지막 장, 사회 맨 마지막 장에 전두환 대통령 뭐 훈장 받고 위대한 대통령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또 땡전 뉴스 할 시대였고.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짓을 그때부터 막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정치사에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근대사 쪽으로 그렇게 들어간 게 되게 특이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잘못의 시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틀린 건 다 친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현대 정치사를 파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근데 이제 저는 공예 쪽을 일을 하다 보면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공예에 굉장한 전기가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공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고 특히 나전칠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로통에 한 집걸러씩 나전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산업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근데 그때 일제 강점기에 그 나전칠기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36년 동안에 우리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저는 조선어학회 때문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이경로 선생 얘기 한번 그거 한번 이재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해방전후 쪽 이렇게 재벌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얘기는 한마디 하고 좀 맞춰야 되겠네, 이 얘기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후고구려 운동, 후백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시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 끝났는데 후조선 운동이 안 일어난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랍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민중들에게 조선의 정권이 얼마나 신임을 잃었던지. 그래서 보통 보면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후조선 운동 깃발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바로 이제 35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긴 했지만 그 해방이 됐어도 후조선 운동을 하자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냥 이 산업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의 역사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중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동학혁명 같은 민중혁명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도 많으시죠. 그 나전칠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자개도 많이 수집하시잖아요, 손 의원님. 근데 예전에 이 자개농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에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개라는 농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디테일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개라는 재료를 나무에다 붙이는 거죠. 그게 나전칠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그 자개를 옷칠로 붙여야 돼요. 근데 옷칠로 하는 거랑 지금 현대적인 화학칠로 하는 거랑 그 재료값도 한 20배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한 30배가 더 비싸요. 그 과정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수국이니까.
아니 그 칠 자체가 달라요. 그 살아있는 오칠이 있고 이거는 화학칠이고. 네. 근데 그것이 오칠의 시대가 끝나면서 끝났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 오칠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은 10년, 20년 지나면 갈라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이 다른 거죠. 몸에도 나쁘고. 이제 그래서 된 거고 이게 오칠로는 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칠은 다 소품으로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엔 다 요만한 걸로 끝났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 자개농은 다 부잣집 사람들만 예, 썼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을 풀려고 그 화학칠로다가 엄청나게 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70년대. 그러면서 그게 왕창 한번 그냥 히트를 하고 그대로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거 화학칠이었구나? 화학칠이지. 나 우리 집에 굉장히 부자인 줄 역시 우리 집은 이렇게 했지만. 큰 큰 작품들은 99%가 다 화학칠이라고 보면 돼요. 자개농 엄청 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숨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농은 다 컸지. 근데 제가 갖고 수집하는 거는 저는 오칠 작품만 수집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오칠 작품이 제가 85년도에 참모총장이 쓰던 그걸 샀거든요. 어떤 유명한 사람 거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3년 걸려서 1억 8천만 원에 그 장세 쪽을 샀다는 거예요. 주문해 갖고. 근데 그게 원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만드신 건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그럼 않고. 그 정통 그 오칠로 하는 게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 있나요? 있죠.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나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그러시구나. 되는 거고 제가 사실 그것들이 이 전통적인 오칠로 자개 작업을 하는 거를 보호하느라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죠. 수요는 좀 있어요? 잘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싸우죠. 그 박물관에서 사야 된다 그러고 막 싸운 게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대 것들이 걸 사야 된다. 이건 우리 거니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보존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오히려. 안 사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우리 옛날 거를. 자기 이쁜데. 이뻐요? 의외네요. 자기를 좋아하시네. 이쁘죠.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있는 집 자식이어서.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은요. 조선시대 말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목장 네. 나무로 만든 네. 그 가구들 안동 소반도 있고요. 안동장이 있고 예천이 또 유명했어요. 네, 그렇죠. 예천은 떡살부터 시작해서 예천 소반으로 해서 예천은 정말 기가 막힌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청을 한번 찾아갔어요. 예천 군청을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천의 그 예천 소반과 소반 중에 제일 비싼 게 예천 소반이거든요. 그리고 예천 떡살을 알고 있는지 이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을 다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문화관광가. 한 명도 예천의 소반과 예천의 떡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이야. 그 우리나라 그래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너무 분해갖고 제가 그리고는 제가 우보 소반이라는 걸 5개를 샀는데 우보란 동네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갔어요. 경기도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이에요. 요만한 동네인데 도대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그 소반을 우보소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반이 있느냐고. 거기도 그냥 동네방네 다 가서 경로당까지 다 가서 이렇게 생긴 소반을 본 적이 있느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이걸 본 적이 있다. 팔각소반을.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게 있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소멸된 게 예천이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가치가 그냥 한 말만 넘어가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11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1부 끝나고 잠깐 뭐 사진 찍는 시간 또 사인한 갖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야 진짜로 뭐 부산 양산 전국에서 이거 앉을 자리가 없어. 이런 적 없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 이겨야 돼. 오늘 줄이 상당히 길었어. 네. 늘 있는 일이에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썼어? 저럴 때 보면은 정청래 의원님이 맨날 깔때기 들이대고 잘난 척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잘하는 일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하여튼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이번 주만 사실은 그 손의원 의원님 수요일 날 저 성주 내려가는 관계로 월요일 땡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로 갑니다. 너무 늦어 9시. 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을 바꿀까? 요일을 바꿔서 한 1시간 당겨서 한 8시 할 걸까? 7시 할까? 하여튼 그건 8시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요일을 바꿔야 되니까. 예, 그거 생각해 보서. EJ를 좀 바꿔 우리가 목요일 날 하게. EJ가 훨씬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정치 알바가 이기면 그때 바꾸는 걸로.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재벌, 하나는 선거. 자, 우선 재벌. 역시 제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재벌. 지금부터는 저기 책 광고야. 네. 재벌이란 단어는 영어에 없대요. 네. 없어. 한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특이한 집단이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라는 것을 한참 설명해야 돼. 재벌 이렇게. 재벌. 그렇지. 영영사전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한국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대기업. 네. 일본에서 들어온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일본에서도 쓰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물론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굉장히 반가웠고, 근데 이 재벌 문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구조. 이죠. 그런데 이 재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일군 대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 민중들을 쥐어 짜냈던 공장들, 뭐 군수 공장 이런 공장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 못한 거죠. 그냥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유로 돼 있는 이것을 국가가 다 귀속시켰단 말이죠. 적산이라고 그러죠. 적국의 재산인 것이죠. 그렇죠. 적국의 재산. 이거를 국가로 다 귀속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 군정이 이거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탄생은 이 적산불화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피땀 흘려 노력한 이런 벤처기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쉬운 말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적산을 다 불화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차익을 노려서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환차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인수하고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끔 만들는 그렇죠. 거죠. 달러를 빌려주게. 그리고 나서 그런데 돈이 부족해. 일본.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후에 갚아라. 국가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이자만 좀 내고 있어라. 네네. 이렇게 싸게. 해서 그냥 따먹은 거야. 그냥 다.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박정희 정권에는 온갖 특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어쨌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제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임금 풀어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컸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전두환 때는 예를 들면 재계 7위였던 국제그룹을 갑자기 해체해버려.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경유착 그리고 값싼 임금 착취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골목상권까지 다 싹쓸이하는. 나 지난번에 그 명성그룹 얘기도 굉장히 감동하며 들었어요. 그 명성그룹 같은 경우도 억울한 마음에 안 피해죠. 들면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나한테 이쁨 보였던 특정 그룹한테 몽땅 몰아주는 거죠. 나눠주고. 그래서 명성 같은 경우도 아무런 레저 산업에 관심도 없었던 한화한테 그냥 앵겨.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하나 콘도부터 하나 골프장이 금싸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명성 땅들 거잖아. 그거. 그렇습니다, 땅들. 나 굉장히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벌을 어떻게 지금 해체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유와 경영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그리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1%밖에 안 되는 그 자기 지분 가지고 전체 99%를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대손손 대물림하고 그리고 이 재벌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내고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네. 진짜 그 가진 자의 어떤 그 가치가 저것밖에 안 되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맨날 떠드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거 상속세 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어난 분드세를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마지막 장에 전두환 대통령 뭐 훈장 받고 위대한 대통령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또 땡전 뉴스 할 시대였고.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짓을 그때부터 막 이제 책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정치사에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근대사 쪽으로 그렇게 들어간 게 되게 특이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잘못의 시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뒤틀린 건 다 친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현대 정치사를 파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근데 이제 저는 공예 쪽을 일을 하다 보면 일제 강점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공예에 굉장한 전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고 특히 나전칠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로통에 한 집걸러씩 나전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산업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근데 그때 일제 강점기에 그 나전칠기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36년 동안에 우리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저는 조선어학회 때문이에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이극노 선생 얘기 한번 그거 한번 이재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해방전후 쪽 이렇게 재벌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 얘기는 한마디 하고 좀 마쳐야 되겠네, 이 얘기는.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후고구려 운동, 후백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시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 끝났는데 후조선 운동이 안 일어난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랍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민중들에게 조선의 정권이 얼마나 신임을 잃었던지. 그래서 보통 보면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후조선 운동 깃발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바로 이제 35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긴 했지만 그 해방이 됐어도 후조선 운동을 하자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냥 이 산업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의 역사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중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동학혁명 같은 민중혁명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도 많으시죠. 그 나전칠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자개도 많이 수집하시잖아요, 손 의원님. 근데 예전에 이 자개농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에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개란 농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디테일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개라는 재료를 나무에다 붙이는 거죠. 그게 나전칠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그 자개를 옷칠로 붙여야 돼요. 근데 옷칠로 하는 거랑 지금 현대적인 화학칠로 하는 거랑 그 재료값도 한 20배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한 30배가 더 비싸요. 그 과정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 수공이니까. 아니 그 칠 자체가 달라요. 그 살아있는 오칠이 있고 이거는 화학칠이고. 근데 그것이 오칠의 시대가 끝나면서 끝났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 오칠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은 10년, 20년 지나면 갈라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이 다른 거죠. 몸에도 나쁘고 이제 그래서 된 거고 이게 오칠로는 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칠은 다 소품으로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엔 다 요만한 걸로 끝났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 자개농은 다 부잣집 사람들만 썼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을 풀려고 그 화학칠로다가 엄청나게 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 그러면서 그게 왕창 한번 그냥 히트를 하고 그대로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거 화학칠이었구나? 화학칠이지. 나 우리 집에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 역시 우리 집은 이렇게 했지만. 큰 작품들은 99%가 다 화학칠이라고 보면 돼요. 자개농 엄청 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숨고 막 그랬어. 그렇죠. 제가 농은 다 컸지. 근데 제가 갖고 수집하는 거는 저는 오칠 작품만 수집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오칠 작품이 제가 85년도에 참모총장이 쓰던 그걸 샀거든요. 어떤 유명한 사람 거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3년 걸려서 1억 8천만 원에 그 장세 쪽을 샀다는 거예요. 주문해 갖고. 근데 그게 원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만드신 건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럼 그 정통 그 오칠로 하는 게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 있나요? 있죠.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나 이런 사람들이 에서 되는 거고 제가 사실 그것들이 이 전통적인 오칠로 자개 작업을 하는 거를 보호하느라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죠. 수요는 좀 있어요?
잘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싸우죠. 그 박물관에서 사야 된다 그러고 막 싸운 게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대 것들이 걸 사야 된다. 이건 우리 거니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보존도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팔려나가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전 우리 옛날 거를. 자기 이쁜데. 이뻐요? 의외네요. 자기를 좋아하시네. 이쁘죠.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있는 집 자식이어서.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은요. 조선시대 말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목장, 네. 나무로 만든 네. 그 가구들 안동 소반도 있고요. 안동장이 있고 예천이 또 유명했어요. 네, 그렇죠. 예천은 떡살부터 시작해서 예천 소반으로 해서 예천은 정말 기가 막힌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청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천 군청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기업 그 대기업에 이런 오너들이 그런 오픈마인드가 없는 것이 그냥 적산부라 받아가지고 그럼 운 좋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벌 3세, 4세로 내려오면 자기들이 정말 금수저인 줄 알아요. 네. 원래부터 씨가 그랬는 줄 알아.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그게 거. 있죠. 네. 그래서 땅콩해양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의 뿌리를 찾아가다 못 보면 다 가르친 거죠. 친일이지, 친일. 그렇죠. 친일이고 친미지. 저는 재벌 3세, 4세가 능력이 정말 있다면은 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능력 검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10,000명, 20,000명 혹은 그 조원들 식구들까지 하면 뭐 50,000명, 10만 명에 대한 생계가 있는데 덜컥덜컥 맡기잖아요. 그 미국에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이 3세대로 내려오면 살아남을 확률이 30%도 안 되고 네. 4세대로 내려오면 20%도 안 돼요. 거의 다 망한다는 거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종현이 말씀한 소유와 경영 분리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네. 자기가 소유도 하고 경영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문제가 매출 얼마 되면 재벌이라 그래요? 재벌 보통 우리가 30개 기업. 30개 기업 혹은 뭐 100대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30대 대기업 재벌. 아, 30대 재벌. 아니, 네. 이게 아니고 매출이 얼마 이상 돼야지. 그 보통, 매출- 보통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소기업도 얘기하죠. 네. 이제 보통 법인세에서 그 세금 구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통 5천억 매출 이때부터 뭐 대기업으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재벌이란 개념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재벌이냐라고 보기는 좀 경계를 나누기는 어렵지. 지금도 사실은 전기세 같은 거 서민들한테 계속 아껴라 그러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다 쓰는 건데 또 법인세 이번에도 또 안 깎는 걸로 결정됐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우리가 이제- 이제 개정안을 내기는 냈는데 윤호중 의원도 내고 그래서 법인세 정상화를 내기는 냈는데 뭐 박근혜 정권이 뭐 여기도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법인세도 이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바꾸는 걸로 또 공약도 아마 그렇게 내겠죠. 아마. 그게 또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도 경제도 결국은 친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 이 뒤틀린 구조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참 이 바로잡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또 그 기반에서 그만큼 이제 일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산업을 그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야당의 일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 있는 자가 조금은 더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나라 재벌은 다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노동자들 쥐어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번 돈, 아까 뭐 말도 안 되는 8347 동결로해서 번 돈, 그 번 돈을 좀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R&D 투자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계속 돈만 자기도 주머니에 쌓아놓고 안 풀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 깎아주는 명분을 뭐라 세웠냐면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에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더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갖다 법인세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 안 지키고 다 자기 돈 주머니에 넣고 안 푸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 700조니 800조니 사내 주머니에 유보금. 넣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으로 750조라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법인세 깎아줘서 그래요. 얻은 거래요. 그래서 야, 근데 이 작가 책 중에서 내가 처음 본 게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봤어. 근데 거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많이 보냈더라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학생, 여중생 정도밖에 안 되는 여중생들 뭐 하루에 15시간씩 15시간 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일주일에 일요일 날은 좀 쉬게 해달라.
한 달에 4번은 좀 쉬게 해달라 이런 것을 거의 읍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막히니까 이제 분신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으니까. 네. 2주일에 일요일 한 번 쉬고 무슨 뭐 최저임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 의원님 저의 신간 툭카노코 재벌을 읽고 많은 감화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그 운동권 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걸 기초 교양으로 배워요. 배우는데 나같이 배우는구나. 너무 이게 있잖아. 제가 정치를 배우듯이. 한 30년 만에 네. 대학교 1학년 때 한 봤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뭐 박현채 선생 책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작가님은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 옛날 얘기에. 그러니까는 근대사나 말이죠. 이런데. 네. 그건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원래 그런 걸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거기서 정치사로 간 거예요? 네, 그런 정치사로 간 거예요. 우리 대학생 역사에서? 대학생 때 주로 이제 그 인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래 운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보면 이런 게 이제 다 나오죠.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필수 과목이었지.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5.18 사진전을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대학생 누나가 꼬셔가지고 그 누나 이뻐서 따라갔는데 너무 큰 충격 받았어. 그때 교과서에 전두환 대통령 맨 마지막 장 사회 메모.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박 단일 후보가 그렇죠. 나와야죠. 누구죠 지금? 이주영. 정병국, 주호영 주호영. 이분들이 비박이죠. 이주영은? 친박인가? 이종 친박이죠. 예. 중간지대라고 지금 본인들이. 근데 정치에서 중간은 없어.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막판 후보 단일을 할 거라고 지금 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지 뭐. 아이고 뭐 경사났죠. 진짜로? 경사나요. 네, 그럼요. 네. 이정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자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봅시다. 추미애 후보가 23.5로 1위, 송영길 후보가 20.5, 3%밖에 차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밑에서 5% 이상 떨어져서 김상권 후보 그리고 이종걸 후보는 한 10.4밖에 얻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늦게 나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돼 보면 글쎄요. 양강 대결 아닐까요? 추미애 송영길?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도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계층이죠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상곤 후보의 표는 추미애 의원 거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고 봐요. 그 나온 대로. 근데 본다면.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4시 나오면 컷오프 안 하고 그냥 4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컷오프 할 모양이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다는 시행착오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거지. 근데 넷 중에서 하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참 웃긴다, 그것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만들어 놨기 그러면 요번에 그 때문에 이 이제 안 하는 시대 걸로 된 거죠. 참 역술인으로서 네. 누가 떨어지는 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일단은 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은 아웃될 아니, 거 그걸 아니에요. 둘이, 아니, 지금 이 우선순위를 보면 1, 2, 3, 4가 있잖아요. 네. 그럼 3번이나 4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먼저, 이종걸 의원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1, 2, 3 아니, 중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컷오프 선거인단은 이 더불어민주당 일반 지금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네. 모집단이거든요. 중앙선거에서 하는 그래서 거죠. 예, 지금 중앙위원들이. 여론조사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그래요? 있다. 중앙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위원들이 국회의원,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장, 네. 지역위원장들. 아유, 시끄러워. 하는 거기 거죠. 맨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비주류의 뭐 유일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종걸 후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컷오프. 비주류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주류는 다 거기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얘기해요. 왜? 아니, 그건 뭐 예상인데. 원래 예상인데 뭐 그래. 역술인이 뭐야. 틀려도 그냥 막 하는 거죠. 얘기해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는 있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김상곤 위원장님이 만약에 그 컷오프가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하나? 그 추미애 의원님이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유리하죠. 그럼 이종걸 의원이 떨어지면 탈락하면 송영길 의원한테 유리하겠죠. 그 얘기 해달라는 건데 뭐 어려워서 못하고 그래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물어보면 그렇지. 답변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중앙위에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엔 친문 집단들은 추미애 의원님한테 굉장히 결집하는 것 같은데 송영길 의원님은 굉장히 공들이네. 제가 지난번에 광주 갔다가 광성이란 데서 거기 노무현 재단에서 모내기를 한대요. 모내기를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캐릭터를 갖고 가을이면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는데 갔는데 그 땡볕에서 그새 갔는데 저기 논바닥에서 바지를 걷고 나오는데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시골에 모내기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시더라고요. 송영길 의원도 친문에게 적극 구애를 했었죠. 네. 네, 그게 뭐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 좀 두고 봐야 지금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통합행동이라고 김부겸, 박영선 등등과 함께 뭐 정치적인 모임을 몇 번 하는 게 또 기사화되고 근데 그 이미지를 불식하기가 친문 핵심 코어층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이. 네. 그렇죠. 네. 19대 당선 직후에 그런 행보를 좀 보인 적이 있죠. 그래요. 이제 함부로 말 못하겠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고. 참고로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이 29.7, 더불어민주당이 30.6, 뭐 오차범위 냅니다만 뒤집었습니다. 0.9% 차이네요. 네, 뒤집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15.7, 정의당이 5.0 이렇게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난달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1.6% 올랐는데 지난달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3% 오른 거죠. 이건 어디서 기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병우 사태죠. 사드, 우병우 사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사이기네요 그러면? 반사이기죠. 다른 팟캐스트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병우 사태에서 정말 최고의 팟캐스트 정말 재밌었던 게 정봉주. 그러니까 거기 최강호사가 네. 아주 최고로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거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면 우병우라는 사람의 인간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재밌더라고요. 자, 휴가를 갔다 왔는데도 별반 어떤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눌러 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버티는 거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방송이 있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다음 날 이제 뭐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천의 예천 소반과 소반 중에 제일 비싼 게 예천 소반이거든요. 그리고 예천 덕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을 다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문화관광가. 한 명도 예천의 소반과 예천의 떡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이야.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너무 분해갖고 제가, 그리고는 제가 우보소반이라는 걸 5개를 샀는데, 우보란 동네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갔어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이에요. 요만한 동네인데 도대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그 소반을 우보소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반이 있느냐고. 거기도 그냥 동네방네 다 가서 경로당까지 다 가서 이렇게 생긴 소반을 본 적이 있느냐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이걸 본 적이 있다, 팔각소반을.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게 있었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소멸된 게 예천이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가치가 그냥 한 말만 넘어가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할 거예요. 4년 동안. 예천에서 곤충 축제 하던데 곤충 축제 하지 말고 소반 축제 같이 하면 내가 좋겠네. 미쳐 진짜. 그럼 뭐 관광객 도 많이 요새 오실 테고. 곤충이나 요새 곤충하고 나비 이런 것들이 예, 나비 축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가치 있는 거를 찾을 생각을 안 그러니까, 하고 그냥 예, 벌레 잡아다가. 네. 자, 재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선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는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 네, 어떤 선거입니까? 지금 여야가 다 전당대회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선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 같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를 네.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센 후보라도 나보다 더 센 후보가 나오면 내가 불리한 거죠. 근데 내가 좀 허접해.
근데 나랑 상대적으로 결혼해야 될 후보가 더 어접해.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지. 그래서 이 후보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후보 구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왔죠. 우리 당도 당대표 후보로 지금 4명 나와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막 누가 나온다 그랬을 때 흥행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구도가. 예. 그래서 후보 구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 캠페인 이렇게 되겠죠. 조직은 뭐 어떻게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건가요? 우리 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조직은 지역위원장을 몇 명 확보했느냐. 이게 이제 뭐 단순화시키면 조직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아닐지라도 각 지역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띄워줄 수 있는 참모들이 네. 여하이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지도와 지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게 높으면 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막 돕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어느 정도 세냐, 이제 이런 거고. 캠페인 능력. 이제 뭐 이건 손혜원 의원이 이제 전문가지만 이 세 가지 요소로 대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권을 하지 마시라. 예. 왜냐면 제가 그래서 후보 구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투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선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전당대회.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청래 이렇게 불출한 이후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더 나쁜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 뭐 가장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덧붙여서 그 리서치부가 정례조사를 했습니다. 7월 말 정례조사를 오늘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일단 새누리당부터 봅시다. 새누리당 지지층한테 물어서 답을 얻은 겁니다. 보면 이정현 선두 25.3, 한성교 2위 18.0, 정병국 3위 10.4, 이주영 4위 9.7, 주호영 5위 5.6인데 친박 후보 3명 표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압도적이에요. 네. 저번에 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되면 야권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대로 지금 이정현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예.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가 다른 거예요. 예. 새누리당 당원 내지는 지지층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결집력 있는 것은 친박이에요. 친박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그리고 한선교도 원래 친박이잖아요. 그래서 친박이 선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당으로 본다면 임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문. 물리는 거. 네. 친노. 이분들 성향이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친박 성향이 아니면 지금 같은 구조로는 당선되기 어려울 겁니다. 친박이 나눠먹고 비박은 합해도